1689년 조선 한성부 창덕궁 인정전. 차가운 공기가 궁궐을 짓누르던 그날, 왕비의 운명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히고 있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 그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한 여인을 더 이상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 여인의 이름은 2년 왕후 민씨.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순간이었다. 궁궐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서는 이미 거대한 정치의 칼날이 움직이고 있었다. 왕비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 정말로 잘못이 있었던 것인가? 그날의 폐위는 단순한 왕의 변덕이 아니었다. 조선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진 치밀한 계산과 음모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정치 구조 자체를 뒤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왕비 한 사람의 몰락. 그러나 그 뒤에는 나라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권력, 욕망,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 그 자체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과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결코 허구가 아닌 역사다. 이와 같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조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자. 1689년 기사년. 조선 정치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해였다. 숙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여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장희빈 장씨. 궁녀 출신이었던 그녀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빠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존재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2년 왕후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왕비였다.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고 왕비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데 충실했다. 그러나 조선의 왕비라는 자리는 단순한 도덕성만으로 지켜지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었고 끊임없이 도전받는 위치였다.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한 붕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왕비의 존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서인은 2년 왕후를 지지했다. 남인은 장희빈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 왕의 총애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궁궐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왕비를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왕비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왕의 선택으로 기결된다. 숙종은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냉혹했다. 2년 왕후는 폐위된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는 장희빈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조선 정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왕비의 폐위, 그 뒤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그리고 숙종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가?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왕의 의지였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는가? 2년 왕후의 본명은 민씨였다. 그녀는 조선 후기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1667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치적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여흥 민씨는 오랜 세월 동안 조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온 대표적인 사대부 가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민유중, 조선의 고위 관료로서 예조 판서를 지낸 인물이었다. 민유중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서인 세력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조정의 흐름을 좌우하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민씨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이교적 가치관과 예법, 그리고 왕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를,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향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681년 그녀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혼인하게 된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이었다. 왕비로 간택된 순간 그녀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닌 국가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숙종은 젊고 총명한 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의 변화가 빠르고 결단이 극단적인 군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한 왕과 왕비의 관계는 처음부터 안정적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궁중의 질서를 유지하고 내명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후사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의 적통을 잇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왕자를 낳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서인 세력은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현왕후가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장옥정. 훗날 장희빈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원래 궁녀 출신이었다. 신분적으로는 왕비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숙종은 점점 장옥정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장옥정이 왕자를 낳은 것이다. 이 왕자는 훗날 경종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 순간 궁궐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왕비는 후사를 낳지 못했다. 하지만 후궁이 왕자를 낳았다. 이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왕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남인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장옥정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장옥정은 더 이상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왕자의 생모이자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반면 인현왕후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왕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장옥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묵과 절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게 된다. 숙종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조정도 움직인다. 이것이 조선 왕권 정치의 본질이었다. 인현왕후는 그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비라는 자리는 과연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혈통인가? 정치인가? 아니면 왕의 마음인가? 인현왕후 민씨. 그녀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17세기 후반의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붕당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서인과 남인 두 세력이 조정을 양분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니었다. 학문과 이념,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결합된 거대한 세력이었다. 서인은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했다. 그들은 왕비와 왕실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 반면 남인은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했다. 권력의 흐름에 맞추어 빠르게 움직이며 실리를 추구했다. 이 두 세력은 오랜 시간 대립해왔다. 그러나 숙종대에 들어 그 갈등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한다. 숙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붕당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데 능한 왕이었다. 그는 한쪽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세력을 번갈아가며 등용하고 배척했다. 이른바 환국정치였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균형 조정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만들어냈다. 조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변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비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왕비는 특정 붕당의 상징이자 정치적 중심이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곧 서인의 정당성을 의미했다. 반대로 장옥정은 남인의 지지를 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권력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 두 여성은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궁궐 내부의 갈등은 곧 조정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왕비의 자리 하나가 국가 권력의 균형을 결정짓고 있었다. 1680년 경신환국이 일어난다. 숙종은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중심으로 전국을 재편한다. 이 사건으로 서인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인현왕후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그러나 이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숙종은 언제든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683년 이후 남인 세력은 다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장옥정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정비한다. 장옥정의 존재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의 총애와 왕자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왕의 계승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서인 세력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장옥정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남인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장옥정을 통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궁궐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숙종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서인을 지지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인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분단 간의 대립이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 싸움은 왕비의 자리,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와 직결되고 있었다. 한 번의 선택이 왕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현왕후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장옥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 또한 정치의 도구이자 주체로서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위치는 너무나 컸다. 그리고 그 위치는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689년 기사황국에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인 세력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인다. 그 중심에는 장옥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인현왕후가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대결이었다. 왕은 아직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조정은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누구도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된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 속에서 한 왕비의 운명이 어떻게 정치의 도구가 되었는가? 그 답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1688년을 전후한 시기, 궁궐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현왕후를 둘러싼 서인 세력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장옥정의 존재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장옥정은 이미 왕자의 생모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위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었다. 남인 세력은 이를 기반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서인을 완전히 배제하려 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분명했다. 인현왕후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었다. 궁궐 안에서는 점점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장옥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녀를 정식 왕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왕위 계승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왕자가 있는 여인이 왕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유교 질서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인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정통성과 질서를 강조하며 인현왕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에서는 날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서인 측에서는 송시열의 학통을 이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였다. 그들은 왕비의 폐위는 곧 국가 질서의 붕괴라고 경고했다. 왕의 감정에 따라 왕비를 바꾸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된다는 것이었다. 반면 남인 측에서는 윤휴 계열의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현실적인 권력 구조를 강조하며 장옥정의 입지를 정당화했다.
두 세력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오직 하나였다. 궁궐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내명부의 분위기 역시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인현왕후를 따르던 궁인들은 점점 위축되었다. 반대로 장옥정을 따르는 궁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부여되었다. 궁궐 전체가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 놓인 듯한 상황이었다.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장옥정이 왕자의 존재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자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남인 세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왕자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왕비 교체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숙정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왕위 계승은 국가의 핵심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였지만 정치적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왕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남인 세력은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들은 왕비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자를 낳지 못한 책임을 정치적 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귀에도 깊이 들어가게 된다. 숙정의 태도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분명히 장옥정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왕이 결국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서인 세력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왕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다. 반면 남인 세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의중을 읽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왕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 될 것이었다. 1689년 그 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궁궐의 모든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향한 거대한 흐름을.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왕비로서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개인의 의지로 멈추지 않는다. 거대한 흐름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1689년 초 조정의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모든 대신들은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인 세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옥정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목표는 명확했다. 인현왕후를 완전히 끌어내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연일 상소가 이어졌다. 남인 대신들은 왕에게 왕비 교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왕자가 있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이 국가 안정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왕위 계승의 명분. 이것은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서인 세력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왕비의 폐위는 곧 왕조 질서의 붕괴라고 경고했다. 왕비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국가의 도덕적 중심이자 왕권의 상징이었다. 서인 대신들은 연이어 상소를 올렸다. 왕의 결정이 조선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서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숙정의 태도가 이미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남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장옥정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옥정을 따르는 세력은 점점 더 자신감을 보였다. 그녀의 처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실상의 왕비로 대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인현왕후의 처소는 점점 조용해졌다. 왕의 방문은 줄어들었고 주변 인물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였지만 이미 고립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결정적인 정치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남인 세력은 서인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단순히 왕비 문제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인 전체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숙청을 시도했다. 서인 대신들의 발언과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기되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조선 정치에서 이러한 아로파는 곧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숙종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남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진다. 서인 주요 인물들이 조정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기사황국의 시작이었다.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인 세력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그들을 지지하던 기반 역시 빠르게 무너졌다. 인현왕후의 입지는 치명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녀를 지탱하던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다. 왕비라는 지위만 남아있을 뿐 실질적인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남인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강하게 왕비 폐위를 요구했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서인의 몰락으로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숙종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왕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었다. 궁궐 안에서는 불안이 극에 달했다. 누구도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이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로서의 품위를 유지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치는 이미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다. 왕의 마음, 궁당의 이해관계,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왕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1689년 조선의 운명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현왕후의 운명 역시 그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1689년 기사환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 조선의 권력 구조는 눈에 보이듯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었다. 서인 세력은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그들의 핵심 인물들은 유배되거나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남인 세력은 그 공백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조정의 주요 관직은 하나둘씩 남인 인물들로 교체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다. 권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이제 조정에서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사실상 사라졌다. 반면 장옥정의 영향력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왕의 총애를 넘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궁궐 안에서도 그녀의 위치는 확연히 달라졌다. 궁인들은 그녀를 향해 더욱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곧 명령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현왕후에게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왕비의 처소는 조용했고 방문하는 이도 줄어들었다. 과거의 위험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왕비로서의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남인 세력은 단순히 권력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 서인 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서인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서인 인물들은 하나둘씩 죄목이 씌워졌다. 그리고 그 죄목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일부 인물들은 고문을 받거나 극단적인 처벌을 당하게 된다. 정치는 점점 더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변하고 있었다. 숙종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결정을 내리며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남인과 장옥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가 굳어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궁궐 내부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다. 장옥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에 의존하지 않았다.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남인 대신들과의 연결도 더욱 긴밀해졌다. 그녀는 점점 더 정치의 중심 인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반면 인현왕후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왕비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시기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완전히 그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분명해졌다. 중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결정적인 명령이 내려질 준비가 되고 있었다. 왕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곧 왕비 폐위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현왕후 역시 이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로서의 태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왕의 결단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었다. 1689년 조선의 궁궐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선언이 내려지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1689년 창덕궁 인정전. 마침내 그 순간이 도래한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숙종은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왕은 단호하게 말한다.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한다는 명이었다. 그 선언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순간 조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 결정이 가지는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니었다. 조선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였다. 그 존재를 폐하는 것은 곧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남인 대신들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반면 서인 계열의 인물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잃은 상태였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인현왕후의 폐위는 공식적으로 선포된다. 조선의 왕비가 단 하루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궁궐 안에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왕비의 처소는 곧 정리되기 시작했다. 부민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누구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현왕후는 그 소식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담담하게 명을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왕비의 예복을 벗었다. 그리고 더 이상 왕비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이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궁궐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밀려난 것이다. 폐위된 왕비는 궁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궁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조선 왕실의 비극이 그 발걸음 속에 담겨 있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장옥정이 새로운 왕비로 책봉될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조선의 왕비, 나라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다. 남인 세력은 이 변화를 환영했다. 그들은 새로운 권력 질서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서인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의 주요 인물들은 유배되거나 처형되었다. 정치는 더욱 잔혹해졌다.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현왕후는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조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왕비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퍼져나갔다. 조선사회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서는 승자가 정해졌지만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숙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의 선택은 명확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현왕후의 폐위는 하나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조선의 왕비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건, 그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지게 된다. 1689년 이후 폐위된 인현왕후 민씨는 더 이상 궁궐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부 박사가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 궁궐의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각을 뒤로한 채 그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그녀를 둘러싼 것은 권력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궁중의 예법도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생활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깊은 고립이 있었다. 왕비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독이었다. 밤이 되면 사가는 더욱 조용해졌다.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곁에는 소수의 시종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눈물조차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현실과 체념,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왕비였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다. 이 괴리는 그녀를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시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진짜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지된 시간이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장옥정은 새로운 왕비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궁궐의 중심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남인 세력은 그녀를 중심으로 더욱 결집했다. 그들은 권력을 확고히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궁궐의 화려함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숙종의 마음 역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놓여 있었다. 그의 선택은 이미 내려졌지만 그 결과가 가져온 변화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폐위된 왕비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남아있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퍼졌다. 어떤 이들은 왕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 세력의 싸움이 너무 잔혹했다고 말했다. 인현왕후에 대한 동정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속으로 분노했다. 이처럼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인현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단순히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궁궐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왕과의 시간. 그러나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의지였다. 그러나 고립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인현왕후의 운명 역시 그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1690년대 초 조선의 전국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다.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시기 한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조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이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이름은 김춘택이었다. 김춘택은 서인 계열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기사 황국 이후 정치적 기반을 크게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현왕후의 폐위를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 질서가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왕비의 폐위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정통성과 명분이 흔들린 사건이었다. 김춘택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남인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장희빈의 영향력도 견고했다. 조정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위험했다. 잘못하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과 접촉했다. 서인 계열의 잔존 세력과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로 복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왕의 결정을 뒤집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중하게 움직였다. 노골적인 행동은 피하고 조용히 여론을 모았다. 한편 궁궐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숙종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점점 장희빈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과 같은 강한 총애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정치적인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남인 세력 내부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춘택의 움직임은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었다. 그는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인현왕후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왕비로서의 품위,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난 존재. 이 이미지는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갔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부 대신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조용히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때의 폐위가 정당했는가? 이 질문이 점점 더 크게 떠오르고 있었다. 김춘택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명분을 강조했다. 왕비의 정통성, 조선의 질서. 이 두 가지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가치였다. 그는 이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디레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궁궐 밖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조정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숙종 역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인현왕후는 여전히 사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다시 중심으로 끌려오고 있었다.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다. 김춘택. 그의 결단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의 흐름을 다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또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694년 한성부 창덕궁.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숙종의 시선은 더 이상 한 방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시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남인 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장희빈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는 견고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었다. 일부 남인 인물들은 지나친 권력 집중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 김춘택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신중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흐름을 만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왕의 판단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장희빈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과연 지금의 질서가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결국 왕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숙종은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정을 내린다. 1694년 갑술년 조선의 전국을 다시 뒤집는 사건이 일어난다. 숙종은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서인을 다시 등용한다. 이른바 갑술환국이었다. 이 결정은 순식간에 실행되었다. 남인 세력은 급격히 무너졌다. 그들의 주요 인물들은 축출되거나 처벌되었다. 권력의 중심은 다시 서인으로 이동했다. 궁궐안의 분위기도 급격히 변했다. 장희빈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인현왕후 민씨였다. 폐위된 지 수년이 지난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가 다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숙종은 다시 한번 결단의 순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궁궐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왕의 입에 달려 있었다. 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온다. 숙종은 명을 내린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라는 결정이었다. 그 선언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다. 조선의 왕비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궁궐안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도 이 변화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폐위된 왕비의 복위,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인현왕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된다. 그녀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녀의 복귀는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그녀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복귀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다. 장희빈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궁궐 안에는 다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숙종의 선택은 또 한 번 역사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새로운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선의 궁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694년 이후 인현왕후의 복위는 조선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궁궐 안과 밖 모두에서 그 여파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왕비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 질서가 다시 한번 뒤집혔음을 의미했다. 서인 세력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갑술환국 이후 빠르게 조정을 재정비했다. 과거에 밀려났던 인물들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 조정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반면 남인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들의 핵심 인물들은 축출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 정치는 다시 한번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궁궐 안에서도 변화는 분명했다.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보다 조용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다. 폐위와 고립, 그리고 복위까지 이어진 시간은 그녀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신중해졌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궁궐의 질서는 다시 정비되었다. 내명부 역시 왕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궁궐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했다.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숙종의 후궁이었다. 그리고 왕자의 생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왕위 계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희빈은 이전과 같은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궁궐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숙종 역시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2번
번이나 전국을 뒤집었다. 그의 선택은 항상 극단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큰 파장을 가져왔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1701년 인현 왕후가 병에 걸리게 된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궁궐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왕비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숙종은 직접 그녀를 돌보게 한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인현 왕후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다. 궁궐 안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현 왕후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소문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심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결국 장희빈에게 향하게 된다. 그녀가 무속을 이용해 왕비를 해치려 했다는 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 사건은 다시 궁궐을 흔들었다. 이미 불안정했던 균형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숙종은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 그의 판단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현 왕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궁궐 안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이 준비되고 있었다. 권력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1701년 창덕궁 인현왕후 민씨의 생애는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오랜 병세 끝에 그녀는 세상을 떠난다. 궁궐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왕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숙종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은 분명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인현 왕후의 죽음 이후 궁궐 안에서는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다. 그녀가 무속을 이용해 왕비를 해치려 했다는 혐의였다. 이 아로픈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장희빈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다. 과거의 권력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숙종은 결단을 내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1701년 그는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녀의 생애는 그렇게 끝을 맞이한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인물,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냉혹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그 끝도 극단적이었다. 이 사건은 궁궐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인현 왕후와 장희빈 두 여성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하나의 지점에서 교차했다. 조선의 권력 중심,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더 이상 후궁을 왕비로 올리지 않겠다는 원칙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 조선 왕실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현 왕후의 이름은 이후 기록 속에 남게 된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왕비로 기억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의 삶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록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 반면 장희빈은 강렬한 인물로 남았다. 그녀의 삶은 욕망과 권력의 상징처럼 기록되었다. 두 사람의 대비는 더욱 선명하게 남았다. 그리고 그 대비는 후대에까지 이야기로 전해지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비극이 아니었다. 조선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권력은 항상 균형 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비극이 시작된다. 왕의 선택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항상 결과를 남긴다. 인현 왕후의 폐위와 복위,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의 궁궐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권력, 그리고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무겁다. 9년 왕후 민씨.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선의 기록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를 움직이던 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권력만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 즉 시대의 압력과 정치 구조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개인은 종종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당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숙종대의 정치 상황은 특히 그러한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왕권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붕당이라는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요구받고 있었다. 왕이 절대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성은 언제나 정치적 현실과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왕의 선택조차도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계산된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궁궐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그 흐름을 이용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 흐름 속에서 버텨야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흐름에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궁중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치열한 정치의 현장이었다. 그곳에서는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감정조차 전략이 되고 침묵조차 메시지가 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었다. 왕비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가 질서의 상징이자 정치적 중심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곧 특정 세력의 정당성을 의미하기도 했고, 동시에 다른 세력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의 자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정치적 조건과 권력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자리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덕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덕은 정치적 논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사용되었다. 누군가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정당화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명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냈다. 결국 도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권력 투쟁 속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위험에 노출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은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판단과 계산을 반복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조선 후기 정치의 특징 중 하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었다. 조선의 정치에서는 단순히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언제 그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 같은 행동이라도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은 결정을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계산된 행동일 수 있었다. 궁궐 밖의 백성들 역시 이 흐름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문과 여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권력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는 조선 사회가 단순한 위계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실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두려움, 계산, 그리고 선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과연 권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조인가? 어쩌면 그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